대법원 선고 2015도 8429 판결은 한 사람의 입원이 어디까지는 치료이고 어디서부터는 범죄가 되는지 그 경계선을 아주 날카롭게 묻는 이야기다. 사건은 2013년 1월 초 한 가족의 집안에서 시작된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말한다. 이유 없는 감정 기복, 공격적인 행동, 자해하겠다는 위협, 집안이 정리되지 않은 채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방치되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전혀 다른 말을 반복한다. 재산분할 150억 때문에 나를 강제로 데려왔다. 억울하다. 가족이 들고 온 설명과 당사자가 말하는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런 충돌은 정신질환 사건에서 흔히 벌어지는 장면이기도 하다. 환자에게는 그것이 사실이고 가족에게는 그것이 망상일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를 따지게 된다. 그날 피해자는 응급 이송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간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흥분한 상태였고 고성을 질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던 피고인사는 면담을 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재산 분쟁 이야기를 반복했고 정상적인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의사는 가족에게서 과거력과 최근 행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본 인상까지 더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심리검사 등 정신과적 임상검사를 처방한다. 며칠 뒤에는 피해자가 말한 재산 관련 분쟁이 실제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까지 한다. 확인이 된 뒤 피해자를 퇴원시킨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지고 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O가 피해자를 면담한다. 피해자는 이번에도 가족이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호소한다. 가족은 다시 학대, 자해 흉내, 주변 사람 괴롭힘, 비정상적 생활 상태를 이야기한다. 피고인 O는 망상장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 필요 의견을 적는다. 심리검사도 하고 여러 차례 면담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치료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지만 겉모습만 보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태워 병원에 넣어버린 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으로 기소한다. 쉽게 말해 함께 사람을 가둔 것이라는 혐의다. 원심은 더 엄격하게 본다. 원심은 의사의 진단이 보호 의무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대어 검사나 평가도 없이 이뤄졌고 이미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된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그 흐름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판단한다. 그래서 전문의들까지 감금죄 유죄로 본다. 즉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자체가 정신보건법이 요구하는 진단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로 생긴 강제 입원은 감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같은 장면을 다른 렌즈로 본다. 대법원은 먼저 정신질환자라는 법의 단어가 병원에서 확정 진단이 찍힌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신질환의 세계에서는 확정 진단 이전의 의심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서 관찰과 검사가 필요해 입원이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망상장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검사가 필요할 때 입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의학적 설명도 참고한다. 정신과는 DNA 검사처럼 단번에 결론이 떨어지는 분야가 아니고 면담과 관찰이 진단의 일부가 되며 환자 스스로 병식이 부족해 환자 말과 보호자 말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핵심이다. 감금죄는 단지 결과적으로 움직임을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최소한 그 행위를 감금으로 보려면 가두려는 의사, 즉 감금의 고의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사 O가 보호의무자의 말만 듣고 서류에 도장을 찍듯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했고 그 진찰 결과와 진술을 종합해 입원 필요 판단을 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못했거나 신중함이 부족했던 점이 일부 있다고 해도 그게 곧바로 가두려는 마음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다시 말해 치료하려는 의사로 입원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 특별한 사정 없이 감금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송 과정에서 불법 체포나 감금이 성립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의가 그 이송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그 불법성을 의사에게 그대로 얹어 씌울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대법원은 절차는 절차라고도 말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는 필요한 동의서와 확인 서류가 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갖춰져야 하고 이를 어긴 부분은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즉 치료 목적 판단과 절차 준수 의무는 분리된다.
전문의에게 감금죄를 씌우기는 어렵지만 법이 요구한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법 위반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전문의들에 대한 감금죄 유죄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한다. 이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두 겹이다. 하나는 형사법의 날이 의료 영역에 들어올 때 그 칼끝은 결과가 아니라 고의와 목적을 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치료하려는 판단이었는지 다른 목적의 도구가 되었는지 그 경계가 형사 책임을 가른다. 다른 하나는 강제입원처럼 인권 침해의 위험이 큰 조치일수록 절차의 엄격함이 결국 의료를 보호하고 환자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서류 한 장, 동의의 형식 하나가 단지 행정편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에 국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법의학과학수사 관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은 선명하다. 정신질환은 혈액수치나 영상 한 장으로 확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진단은 관찰과 면담의 축적 위에 서고 위험성 평가는 확률의 문제다. 나중에 보니 별일 아니었다는 사후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 예측을 곧바로 범죄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정신의학의 현실과 형법의 원칙을 동시에 붙들고 전문의의 판단을 형사처벌로 쉽게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절차 위반의 책임은 다른 법으로 묻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았다. 결국 이야기는 강제입원이라는 한 문이 닫힐 때 그 문이 치료의 문인지 감금의 문인지 그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문이 닫혔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닫혔는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닫았는지, 그리고 그 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이 요구한 최소한의 장치를 지켰는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